밖에 지금 비 내리던가요? 안 내리요. 오대한 시인님이 안 내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가뭄이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제 비가 내릴 거라고 해요. 오후부터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그치고 나면 추워질 거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죠. 가뭄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가 내리기를 좀 불편하지만은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2022년 영남예술학교 졸업 페스티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나요? 오시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늘 김병조 대추머리 김병조 선생님 모시고 아주 재미난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걸리셨대요.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갑자기 섭외를 해서 모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오셨는데 강진사람 표류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을 해주실 박사님을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휴대폰은 끄셨죠? 진동을 하셔도 되고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강진 병영상인정신연구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박사님이십니다. 저서로는 병영상인 경영을 말하다, 제주 고대 항로를 추적하다, 강진인물사 1, 2, 3권, 그리고 강진 여성인물사 등 강진연구서적 9권을 조술하셨고요. 현재 강진일보 대표님이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굽니까? 주희춘 대표님 그럼 큰 소리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주세요. 주희춘 대표님 아주 갑자기 모셨는데 어떻게 얘기를 들려주시죠? 우리가 지금 하멜 표류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익히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희춘 대표님이 들려주실 말씀은 강진사람 표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진사람의 아마 표해력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주희춘 대표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희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참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물론 우리 대추머리 김병조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될 자리인데 저는 원래 이렇게 며칠 후에 이렇게 잠깐 다른 강의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걸 얘기가 됐었고, 근데 오늘 김병조 선생님이 데이터로 오게 됐는데 그 데이터도 좀 못하는 사람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유명하신 분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특히 또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셨다 오늘 좀 여기 후배들도 계시고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목사님도 계시고 저기 큰 어르신들이 다 계셔가지고 저도 좀 코로나 걸렸다 거짓말 좀 칠까가 갑자기 후회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제한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졸업 페스티벌인데 뭔가 좀 흥에 맞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뭘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괜히 또 오랫동안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강진 오은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좀 큰 제목을 표류라는 제목을 했습니다만은 좀 좁혀가지고 마치 그 지난주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맞는데 그 고흥 잘 아시는 녹동 인근 바다에서 강진 봉황에서 간 옹기배가 침몰을 했는데 그 70년 만에 발견이 됐답니다. 70년 만에 강진 옹기죠, 강진 옹기.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럼 이 옹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옹기를 소재로 한 뭐 소설도 많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옹기도 예술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졸업하신 분들이 앞으로 이 옹기 얘기를 강진의 옹기 얘기를 개괄적으로 들으시고 옹기 소설도 좀 많이 쓰시고 옹기 작품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억지 논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 그럼 한번 조용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지난주 그 목포 MBC 뉴스입니다. 그리고 목포 MBC 뉴스뿐 아니고 여러 이제 그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강진 옹기선이 이제 그 발견됐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청자선이 발견됐으면 더 좋을 텐데 고려시대 가격도 틀리죠. 그런데 옹기 자체는 큰 가치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불과 50년 전, 70년 전 옹기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배, 그 당시에 그 강진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는 거죠. 강진 사람들이. 3명이 타고 있었고, 그 3명이 다 실종된 상태였고. 그런데 이 배가 지금 70년 만에 지금 발견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알면 강진 옹기가 어떻게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판매됐고 어떠한 강진 사람들의 애환이 있는가 그걸 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진 이번 옹기배가 발견된 것은 좀 정확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녹동과 그 서럽도 그 사이입니다. 약간 떨어진 해역인데 이제 그 여기 70년대 초반 옹기를 강진에 실던 그 배입니다. 굉장히 잘 찍은 사진이에요, 그죠? 이쁘고 이렇게 그 봉황 앞바다에서 이렇게 옹기를 실어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강진서 주로 이제 여수 쪽으로 많이 갔고 이제 부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이번에 발견된 옹기배를 타고 있던 후손입니다. 이분이 지금 박정채 씨라는 분이 지금 공항에 살고 계신데 지금 이제 왼쪽 사진이 박순조 씨라고 그때 그 배에서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이 사진 어제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박정채 씨는 그때 나이가 4살이었어요. 4살. 그리고 동생이 이제 2살짜리 동생이 한 명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엄마는 20살이었대요. 엄마는 20살, 아들 둘은 4살, 2살. 그 나이에 24살 된 박순조 씨 가장이 생활비를 벌려고 옹기를 타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박순조 씨 돌아가신 분은 옹기배 주인이 아니고 최말단 그 화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밥하는 직책.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배를 탔답니다. 첫 항해. 그러니까 생활비 벌어보려고 첫 항해를 했는데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 70년 전에 실종돼가지고 배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종재 씨 이제 사연이 예전한 걸 자기도 이제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70년 만에 지금 아버지 소식을 들었고 아버지 뭐 6월도 못 찾는 거 당연히 배하고 편적하고 옹기만 이제 살짝 보는 건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자기 집안에도 큰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첫째가 이제 자기 어머니가 20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기들은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너는 가가지고 다시 개가를 해라.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억지로 보냈대요. 억지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박정채 씨 4살 박정채 씨하고 2살 동생 그야말로 부모를 갑자기 잃어버린 거죠. 물론 이분 이제 말씀이 할머니 애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커갖고 있는데 이제 이분은 한번 이제 박정채 씨도 커가지고 이제 그 배를 탔답니다. 옹기 배를 타가지고 좀 먹고 살라고 탔는데 한번 이제 그
그 등량만 그러니까 그 평양도 고흥하고 가까운 데인데요. 거기를 지나는데 그 배 어르신들이 너 여기서 막걸리 하나 딸고 절 한번 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뭔 말인가 하는 거 물어보니까 여기가 바로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걸 이제 이렇게 치고 그 가묘를 만들고 매월 그때 이 배가 출발한 게 음력 10월 4일이라는 됐답니다. 양력으로 한 11월 초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금이야 그 굉장히 일기가 괜찮지만 옛날은 굉장히 추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출발을 한 겁니다.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출발한 배였는데 그때 이제 사고가 났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강진 사람들이 강진 옹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팔렸는가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대충 한번 알아보시죠. 그때 옹기 조선시대부터 옹기를 만들면 각 지역에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그러니까 강진 옹기는 쪽 서해안 쪽으로는 무안 농탄까지 올라가고요. 또 우구로는 또 국계 또 지역에서 담당하는 지역이 있고 강진은 서해안은 몽탄까지 무안까지 또 동해안은 부산까지 갔습니다. 부산까지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칠안공항을 출발하면 장안 거쳐가지고 고흥나로를 가는데 그 사이에 아까 그렇게 사고가 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흥나로도 거쳐가지고 이어서 돌산을 거쳐가지고 여수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옹기를 판 다음에 그 다음에 통영항으로 이렇게 가서 거제도 해가지고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칠안공항에서 부산까지 다이렉트로 가면은 한 일주일은 가고요. 이제 바람이 이제 풍선이니까 바람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바람이 순조로운 뭐 정도 걸리는데 뭐 한 달 걸릴 때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집을 한번 나오면 2달에서 3달 정도 걸립니다. 옹기를 파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옹기가 제대로 팔리면 한 달 내에 뭐 끝날 수도 있고 안 팔리면은 3달 동안 이렇게 쭉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강진 옹기가 주로 이제 여수까지 많이 가, 여수 통영까지 많이 가다가 6.25 때 굉장히 부산까지 많이 가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그 변화가 뭐였냐면 6.25 전쟁이었어요. 6.25가 터지면서 피난민들이 이제 부산에 집중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피난민들이 옹기를 들고 온 아니잖아요. 여러분 플라스틱이 있을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옹기가 6.25 때 최고 히트 상품이었답니다. 부산에서. 근데 그걸 누가 되냐? 강진에서 되는 거죠. 강진에서. 그러면 이제 강진 옹기배가 영도 다림 때 도착을 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6.25 때는 5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가마가 뭐 2개에서 6개로 늘었고 큰 배도 10여 척에서 뭐 35척까지 늘어나는. 그러니까 아까 그 사고 배도 이때 한참 잘 나갈 때 좀 봤던 거죠.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고 있다니 그래가지고 그 겨울 바다를 무리한 항해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50년대 중반 이런 때는 이 봉황 말에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흔한 말로 뭐 군수할래, 옹기선 사공할래. 그러면 사공한다고 그랬다. 흔한 말로 또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걔도 뭐 돈을 벌고 다니. 그때 일인데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봉황말이라는 이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그 70년대까지도 전인력이 들어간 됩니다. 전인력이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서로 사람들 태워가지고 나온 데거든요. 강진에 또 버스가 들어갔던 데가 사초리예요. 사초리에 이제 거기는 이제 좀 더 커가지고 70년대는 강중우석이 들어갔죠. 여기 동쪽에 사초리바라고 서쪽에 사초리하고 동쪽에 봉황은 역사적인 라이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매년 그 추석 때 같은데
어촌계 대항이면 축구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축구대만 열리면 싸우는 이 두 마을이 봉황하고 사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이제 그러면 무언기 배가 어떤 라인을 통해서 이제 팔린다라는 이제 난 대충 알아봤으니까요. 그러면 무언기 배는 어떤 사람들이 모는가 이걸 한번 대충 한번 알아보시죠. 보통 무언기 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명이 한 조를 이룹니다. 세 명. 이제 직책이 사공이 있고, 그다음에 조동부가 있고 화장이 있는데 이 사공은 그야말로 이 배를 총괄하는 이제 지휘자죠, 지휘자. 그 밑에 이제 조동무라고 해가지고 사공을 서포트하는 이제 보좌역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이 또 한 명 있습니다. 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옹기배라는 그 특성이 보통 배 한 척 실으면 그때 돈으로 쌀 50가만 원치 실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막대한 그 자본이 실리는 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3명의 목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한 10년 하면 이제 조동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무를 또 10년 하면 사공이 될 수 있는데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능력 경증이 돼야지 사공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사고 일지가 있습니다만은 웬만하면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베테랑들이 타가지고 이 배를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 겨울에 꼭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항해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사공들은 첫째 완벽한 항해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좀 얘기를 좀 길게 하시면 좀 시간 되면 짧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정보에 대한 통찰력이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이제 뭐 대기업 CEO들 얘기하면 뭐 경영 리더십이니 경영 철학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공의 리더십이야말로요 굉장히 어떤 논리적이고 어떤 아주 풍부한 그런 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정보라는 게 사공이 알아야 될 시장 정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옹기를 팔러 가는데 어느 어촌에는 바지락이 많이 나는 데가 있고 어느 어촌에는 꼬막이 많이 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지락이 많이 나는 데는 여름에 많이 가고, 그죠? 꼬막이 많은 데는 겨울에 자주 가고. 그런 지역의 특성을 완전히 남해안 지역을 다 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특히 중요한 게 날씨 같은 거. 그다음에 신용질주의. 그러니까 배에다 쌀 50가마치를 싣고 가는데 50가마 싣고 가면 150가마니의 돈을 벌어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3배의 장사를 해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배가 딱 출항하면 모든 게 사공에게 이제 권한이 주어지는데 가서 이제 150가마니 쌀을 돈을 벌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돈을 이제 100가마니 분량만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도둑 맞아버렸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핑계될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쌓이면 이 육지에 있는 선주는 금방 아는 거죠. 다른 배들은 계속 지금 150가마치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배 선장만 사공만 지금 100가마니를 가지고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한 번 잘린 사람은 그 말에 소문이 나가지고 절대 뭐 사고를 안 시키는. 그러니까 이 사공들은 신정을 생명같이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50년대 고흥에서 강진 옹기배가 사고 난 게 2건 정도로 지금 기록되고 있고요. 50대 초반 사건이 아마 이번 사건으로 이제 돼서 아까 박종재 씨 유족도 지금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제 한 건이 1954년도에 녹동 그 인근 해역입니다. 이제 기록이 있는데 이때는 누가 죽었냐? 김우식 씨라고 이분도 친안 공항 분인데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굉장히 그 마을에서 어떤 전설적인 그 사공이셨는데 이분 동생이었어요. 이분 동생도 그때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동생이었는데 자기 대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러웠던 동생이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그 처녀항이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배를 탔는데 그때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녹동 쪽에서 죽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 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어딘가 있겠지. 가장 최근에 이제 옹기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50년 때도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옹기는 그대로 쭉 많이 이제 팔렸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79년도니까 뭐 최근 얘기죠. 최근 얘기인데 실항에서 이제 그 제주도에서 가가지고 옹기를 팔고 오다가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 예측을 잘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배가 그러니까 고흥 앞바다 사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배가 침몰한 거고 지금 이 사고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밀려가지고 일본으로 떠나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오키나와 쪽 뭐 일본 오도 열도 쪽으로 가는데 그때 3명 중에 2명은 실종되고 한 명은 어떤 절차 양국의 어떤 협상의 절차에 의해서 이제 그 운구가 돼가지고 이 운구가 마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마을에 가면 그때 그 장면을 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옹기배가 이제 어떻다라는 걸 대충 들으셨는데 그 옹기배에서요 이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철칙이. 그러니까 옹기배는 절대 아버지와 아들을 한 배에 태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뭘까요? 네,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 아들이 한 번에 죽으면 배가 끊기니까 그죠? 그건 내 상식으로 넘어가고 또 뭐가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또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한 배에 타지 않는 태우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이렇게 위험 상황 때 서로 살아고, 그죠? 하다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추정들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마을에 내려온 전통 이유 정확한 더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배를 끊는 것보다도 어느 위험 상황에 서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그 급한 상황에서요 서로 살라한답니다. 네, 서로.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누르고 살려고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누르고 살려고 하고. 사람이 그렇게 된대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그걸 막겠다. 그래서 설령 이제 이렇게 사고가 예방되더라도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쌍욕을 주고받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설령 이제 사고가 막아져서 육지에 도착하더라도 정상적인 부자 관계가 되겠느냐. 그걸 막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 역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옹기선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세배 장사였지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강진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 중심이잖아요, 그죠? 이쪽 중국 금방 갈 수 있고 일본 금방 갈 수 있고 동해로 뚫리고 그야말로 지금은 뭐 육지 육로 뭐 비행기를 탑니다만은 옛날에 다 이렇게 그 회로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강진이 어떻게 보면 그 센터죠, 센터, 국제적인 센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강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항해를 많이 해요, 항해. 항해를 많이 하다 보면 사고를 많이 나. 그런 강진의 어떤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표류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조선시대 때 그
통틀어서 가지고 한 260년 정도만 기록을 이렇게 좀 좁혀가지고 일본 쪽 기록을 보니까 1017건의 표류 기록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기록은 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도착한 경우고 가다가 이제 배가 뒤집어져 버린 이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통계죠.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겁니다. 엄청.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강진 사람들은 아주 수시로 이런 사고에 아주 휘말릴 그런 이제 위기에 항상 살았던 거죠. 특히 이제 강진은 상업이 아주 굉장히 활성화된 데여가지고 배를 타고 진도, 뭐 월령도 뭐 다 다니는 사람들이라 기록이 다 있어요. 어디 가다가 표로돼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이제 그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주민들이 바로 강진이나 우리 선조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도 한번 나오고 청자가 많이 보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1828년도죠. 그러니까 이때 이 남포 사람들 38명이 일본 쪽으로 표류를 합니다. 저쪽 그 군산 쪽으로 장사를 하러 가다가 큰 배죠, 상당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에는 조선 쪽에서 하도 그 겨울이면 이렇게 표류가 많이 오니까 지금의 나가사키 지역에 표류민 수용소를 하나 지어놨어요. 표류민 수용소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수용해 놓고 봄 되면 다시 조선으로 보내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표류민 수용소에 옆에 그 네덜란드 상관이 하나 있었어요. 대진화 섬이라고. 그러니까 그 섬에서 네덜란드인들이 와가지고 일본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그런 데였죠. 그러니까 하멜도 거기 가다가 제주도로 이렇게 필요한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있던 이 우쪽에 폰시볼트라는 의사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일본 역사에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조선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조선 역사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수용소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하게 해주라. 왜냐하면 조선 그때 정보가 너무 없을 때입니다. 조선은 너무 철저하게 이렇게 회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조선 정보가 거의 사양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멜 표류기는 그런 정보가 거의 없는 책이었습니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래가지고 폰 지볼트라는 사람이 강진 사람 9명하고 얘기를 해요. 그때 얘기를 하러 갈 때 자기 혼자 갔냐? 자기 혼자 간 게 아니고 전속 화가를 데려갑니다. 그때는 이제 카메라가 없을 때고 이제 부스로 그릴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화가가 그린 건데 이제 칼라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여성이 강진 여성입니다. 복장을 보시면 그때 복장을 보시면 위에 한복을 입고 밑에 뭐 쪽비 치마를 입은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칼라풀하게 그려진 조선 여성은 이 여성이 최초입니다. 여기 나가사키 가가지고 출시한 부분이죠. 굉장히 사실적으로 지금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때 강진 사람들입니다. 남포에서 났다. 선원, 선장, 사천. 지금 좀 그림 스캔을 좀 받은 지 오래된 거라 그러는데 굉장히 세밀합니다. 사실 수염 하나까지 있어가지고 배, 그다음에 강진 사람 복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요 복장하고 요 소지품은 그 네덜란드로 가져와가지고 네덜란드 박물관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또 이 강진 분이 이 폰 지볼트라는 사람을 놔두고 시도하는 수도 있길 한시를. 이건 이제 번역된 적인데, 또 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폰 지볼트라는 사람이 오른쪽 책입니다. 오른쪽 책. 1850년도에 일본이란 두꺼운 책을 제출하죠. 그러니까 이 책이 일본을 서양에 알린 최초의 종합서적입니다. 이게. 근데 그 뒷부분에 이 조선 부분을 좀 실었어요. 그게 뭐냐? 강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조선의 지리, 사회, 문화, 언어, 특히 언어. 이 언어 책이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 문법책이 출版한다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조선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이 1850년에 나왔고 하멜 표류기가 이제
1668년에 200년 빨리 나왔거든요. 근데 하멜 벼룩이가 조선을 서양에 최초로 알린 책이지만은 이 책은 조선을 굉장히 미개한 사회로 알렸네요. 조선을 굉장히 어둡게 서양이 알린 책입니다. 그로부터 최초에 나온 책이 이제 이 책인데 여기는 조선을 굉장히 밝게 그렸어요. 근데 밝게 그린 이유가 뭐냐? 당시 사람들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모든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타고 있는 이 몇 가지를 보면은 조선의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일본보다 앞선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조선민과 교섭을 하려면 미개인 대우를 하지 마라. 친구하지 마라. 굉장히 수준이 높다. 그리고 조선과 어떤 교류를 하려면 먼저 그들을 먼저 충분히 이해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지.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는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강진 사람들에게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 책이 약간 성격이 틀리긴 하지만 뭐 이렇게 분명한 또 성격은 하멜 벼룩이도 강진 내용이 한 40%가 있어요. 우리 강진. 그다음에 이제 저 책이야말로 한국을 소개한 당연히 강진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강진이 이제 어떤 그 해양 바다 끝에 사는 이유로 해가지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보듯이 멀리 어떤 갑작스러운 표류란 그 인간의 극한적인 상황을 수없이 겪으면서 그런 사고를 당했지만은 때론 이렇게 외교 사대를 노려서 한 겁니다. 강진 사람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갑자기 옛날 조선시대 얘기하다가 밝은 사진이 나왔죠. 그죠? 굉장히 밝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보면 한 가족인 것 같죠? 가족인 것 같은데 굉장히 뭐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얀 옷을 통을 입었고 또 상당히 세련되게 청바지를 통을 했죠. 그리고 이 가족의 단합을 발휘하려고 다들 맨발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자, 한번 건강하세요. 박정채 씨의 4년 전 실순 사진입니다. 최근 사진. 어디에 이제 가니까 좀 이런저런 사연 들어가고 갔는데 뭐 이렇게 벽에 이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갈 때 여러분도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4살 때 동생 2살 때 엄마 아버지 다 잃어버렸는데 가셔버렸는데 이제 얼마나 불행한 시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런 생각으로 어두운 생각을 하고 갔죠 사실. 근데 이 사진을 굉장히 크게 지금 써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박정태 씨고요. 4살 때.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2살 동생입니다. 2살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 두 분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70년 전에 죽은 24살 때 좀 그 양반 직계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진 사람뿐 아니겠지만 아까 강진 사람들은 어떤 그런 힘든 삶의 조건 속에 살았지만은 툭툭한 외교 역할도 했지만 정말 또한 이런 정말 어려운 시절 때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가족의 아픔도 겪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룩하는 그런 꿋꿋한 모습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사진을 오늘 아침에 다시 찍어놓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돼서 저도 아무튼 이제 당진은 뭐 이렇게 농업도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참
오늘 말씀 못 드린 여러 가지 해양 문화가 특한 해양 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지역적으로 많은 이제 관심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김병도 선생님 대타를 했는데 다음에 김병도 선생님 꼭 한번 모십시오 우리 관장님. 예, 정말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도 우리 있으면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가슴이 물소리 오네요. 네, 불을 좀 켜주시렵니까? 괜찮았죠? 네. 이렇게 갑자기 오신 분 치고는 이렇게 잘하신 분 대한민국에 보신 적 있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너무 잘하셨어요. 김동진 선생님, 상징 군수할래? 공항 옹기뼈 사공할래? 진짜 그래? 진짜예요? 아니 저기 옹천 면장할래? 몽진 면장할래? 그 말은 들은 적이 있는데 아 정말 우리 주일준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우리가 3시부터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시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면 시집 한번 우선 낭송 한번 좀 몇 분만 들어볼까요? 우리 그 문학가 선생님들의 낭송하고